7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로존 위기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맥도널드 등 미국 기업 실적 부진까지 악재로 작용하며 3대 지수는 1%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3개월 새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과 스페인 지방정부의 잇따른 구제금융 신청이 주가를 끌어내리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2에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유럽의 경기 침체로 세계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3달러 69센트 하락한 배럴당 88달러 14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스페인 증권감독당국은 현재 유럽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3개월 동안 공매도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9월 이전에 그리스 구제금융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리스의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친 후 이루어질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제는 익숙할 법한 재료일 텐데요. 글로벌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감이 더 확산되면서 유럽 증시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또한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다시 7%를 넘어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줄인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죠.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하드슈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스페인 지방정부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어서 4개 주 정부, 지방 정부의 움직임도 현재 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카스티아, 라만차와 까나리아 제도, 그다음에 발레아레스, 안달루시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지난 5월에 카탈루냐주가 지방정부로서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긴급 구제자금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사흘새 7월에 발렌시아와 무르시아주가 이런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 줄 것을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장중 7.57%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7%에 계속 머물러 있고 어제보다도 또 수익률이 앙등하는 등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부정적 내용으로 계속 현재 들이우고 있는데요. 현재 라보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스페인이 전면 구제 금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현재 시장에 들이우고 있고요. 스페인의 호세 마르카요 외무장관은 ECB가 나서줄 것을 현재 호소하고 있지만 ECB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현재 스페인의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존 4위인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 지방정부도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죠.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의 불안 요인을 좀 막겠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시적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인 현지의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주식시장의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스페인은 3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10월 23일까지 스페인 주식시장의 전체 종목과 장내, 장외, 파생 상품도 여기 현재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도 보험주와 은행주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내용을 밝히면서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특히 이제 소도시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이 현재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두 그 나라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현재 나선다는 측면 이런 것이 오히려 두 그 국가의 현재 재정 위기를 크게 현재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으로도 현재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스페인 국채 금리는 불안합니다. 올 들어서도 수차례 7%를 넘나들기도 했는데 이 간밤 유로존 출범 이후 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7.57%, 네. 어제의 경우에는 7.28%까지 올랐었죠. 계속 현재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페인의 그 지방정부의 현재 재정 부실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이오면서 현재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문제까지도 현재 겹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그 소도시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현재 팔레르모와 알렉산드리아, 나폴리 등 10개 도시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현지 일간지인 라 스탐파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불실 문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 이런 긴급 구제 자금 요청이 나오고 나자 하루 만에 이탈리아의 소도시의 문제도 좋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속속 현재 그 들이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시칠리아의 디폴트를 지난 주말에 그 문제가 크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약 4억 6천만 유로의 긴급 지원을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주 초에 현재 10개 도시도 이런 그 긴급 유동성에 직면하고 있다. 긴급 유동성 지원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탈리아 증시도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늘 무디스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핀란드의 신용 등급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트리플 A 국가의 핵심 부분으로 스페인과 현재 이탈리아 문제가 점차 뇌관을 조준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스페인에 이어서 다시 또 그리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구제금융 중단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9월 이전에는 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자금 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네. 이 실사 작업이 끝난 이후에나 그 자금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이 실사 작업이 9월 이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9월까지 그리스가 가용 현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될 경우에는 디폴트 위기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는 재정 실사를 9월 이전에 끝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ECB의 긴급 구제 자금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가 디폴트 우려의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다소 현재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이런 부분도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는 그리스가 그리스 재총선으로 2달여 지연된 그런 흐름이 그 문제의 그 배경이다라고 애써 애둘러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실사 문제가 공표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지원 자금의 그 지원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유로존 우려에 맞춰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더라고요. 네,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과 네. 중간에 맥도날드 실적이 오늘 실적에서는 가장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맥도날드의 2분기 순이익이 13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현재 조금 못 미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2센트, 예상치인 1달러 38센트를 현재 주당 순이익도 하회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2분기 순이익은 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13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현재 미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유전업체인 할리버튼도 2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7억 3,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9센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75센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8센트, 그렇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48센트에서 56센트 범위 내에는 현재 좀 못 미쳤고요. 지난해 순이익은 6억 7,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4억 4,600만 달러밖에는 나오지 못하면서 순이익이 34%나 급감하는 비교적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도 1% 넘게 하락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자이오는 주당 순이익을 30센트로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 16센트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또 중국 쪽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연중 경제회의에서 새 부양책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양책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적인 내용보다는 내수 부양 이런 쪽으로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연중 경제 회의가 원자바오 총리의 내용이 이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고용시장 불안에 대해서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 이번 주 경제회의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원자바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성 이런 문제에 중국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고용시장의 향후 안정적인 흐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재 예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노동 집약형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내부적인 육성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을 현재 주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실업률 수치가 현재 4.1%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 대학 졸업자가 600만 명씩 현재 배출되고 있어서 이들 새내기 대학 졸업자의 사회에서의 직장 문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미만으로 들어가면서 내수 부양 정책 이런 부분을 현재 꺼내 들고 있지만 예상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고민이 읽힌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중국의 HSBC 제조 PMI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글로벌 증시 여러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심규현 대표님, 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로존 위기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런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였고,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 101.11포인트 0.79% 하락한 12,721.46을 기록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35.15포인트 1.2% 하락한 2,890.15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전거래 대비 12.14포인트 0.89% 하락한 1,350.51을 기록을 하였는데, 우선은 개장 전 발렌시아에 스페인의 6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추가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에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7.5%대까지 급등 양상 보이면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설과 EU 집행위원회가 9월 이전 자금 지원 불가를 공식화하면서 그리스의 9월 디폴트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 역시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다만 IMF가 구제금융 지원 중단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하고 스페인 금융당국이 3개월간 모든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출을 내놓으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나마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상황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스페인을 비롯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역시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대부분의 이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 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지난번 증시는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스페인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 수급도 계속 꼬여 있죠. 이상로 전문위원이 오늘 수급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네.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같이 발을 맞추면서 이제 손을 맞추게 됐는데, 방송 같이 했는데요. 그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스페인 얘기였죠. 그러면 네. 스페인 얘기 나오면서 우려감이 잔존한다고 했는데, 과거 완료형이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우려 자체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유로존 창설 이래 최고치 7.23%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44%로 더욱더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스페인의 중앙정부 자체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만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염려를 더욱더 많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기술적 분석 면으로 잠시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의미 있는 밑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는 끌어올릴 힘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힘이 강했다면 좀 더 위로 올라오는 패턴이 조금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부정학적으로 조금 그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이제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을 하면서 일단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못 줄인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중을 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60% 정도를 가져가시고요. 어제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주식 80%를 유지를 하시면서 대신에 주식을 차라리 조금 안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려오는 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일단 지금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원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바이오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미리 차기 정부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선매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업종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스페인의 악재가 어제 국내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었죠. 어제장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경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 역시나 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1.84% 하락 흐름 보이면서 1789.4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1800선 아래로 다시 한번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큰 상황으로 마감하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9포인트 1.99% 하락한 472.2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967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82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역시나 지수 낙폭 커지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2,6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외국인 178억 원 매도 하지만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4억 원 그리고 7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지수 낙폭을 좀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업종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었죠. 네, 우선은 약세 업종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기 민관 업종 쪽으로 좀 큰 폭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먼저 네.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증권,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과 금융 업종의 낙폭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전체적인 업종의 하락률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 업종 역시나 정부 정책이라든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도 급락세 피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업종이 최근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 금리 단합을 비롯한 지금 시점 규제 리스크의 우려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더해지면서 금융업종의 낙폭도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TE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 수 증가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통신업종 상승 흐름 보였고 전기가스 업종도 실적 개선 모멘텀이 경기 방어주 성격 짙은 모습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4%대 하락세 마감하였고 네. LG화학이라든가 신한지수, SK하이닉 등도 4% 넘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0.2% 상승 그리고 NHN이 1.8%대 한국전력이 0.4% 상승 흐름 보이면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조금 제한되었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쪽의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종목군 자체를 찍고 어느 정도의 특징주를 찝는 것보다는 지금 업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종목 오늘은 신세계랑 지금 웅진시크빅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유통의 어느 정도의 대표적인 종목군이죠.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경기 불안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올라간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느냐 보면 일단 소비 자체가 위축됐다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올라올 수 있지. 그래서 그만큼 매출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관련이 지금은 매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도 지지부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웅진싱크빅 같은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웅진 패스원하고 어느 정도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또다시 신저가 상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웅진그룹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제가 단발성 호재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 게 웅진이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웅진코웨이 매각을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주가도 한번 출렁거렸었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한 단발성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투자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단발성 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상당한 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호재성 재료가 있다고 하면 안정장치가 실적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단발성 호재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거나 실패한다, 합병 실패라든지 매각 실패라는 소식이 뜨게 되면 그만큼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분담해야 할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자고 싶어서 제가 단발성 호재를 조심하자는 뜻에서 웅진승키블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두 종목이었죠. 신세계와 웅진 C급이 흐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경 대표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업종 흐름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과 금융 업종만이 소폭 상승 흐름 보였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하락폭 크게 나왔는데 먼저 종이 목재 업종이 0.2%, 금융 업종이 0.4%대에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은 4% 넘는 급락세 나왔고 소프트웨어 업종, 비금속, 금속 업종도 3% 넘는 급락세 나왔다는 점에서 역시나 지수 낙폭이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좀 부진한 흐름을 야기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 보이는데 안넷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최근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4%, 포스코 캠핑 역시나 4% 넘는 하락세 보였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3.7% 하락 흐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0.9% 셀트리온 상승 흐름 보였는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주가 장중에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0.6%대 상승 흐름 보였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0.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는 상승폭이 나왔다. 하지만 상승세 제한되는 모습 보였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 쪽으로만 조금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약세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컸던 그러한 하루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셀트리온 주가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셀트리온, 시옷 발음이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자체가 식약청에 첫 판매 허용이 됐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장 마지막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상승 탄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요즘 종목을 한번 보시다 보면 제약 이름 뒤에 제약이라든지 약품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 종목군이 좀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테마군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선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가 모든 업황이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업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가 다분하죠. 그만큼 어느 정도 임상 판매라든지 아니면 식약청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철렁거릴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업체 중에 또 한 군데 더 보시면 좋겠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일단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일단은 업황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일단 임플란트 안에서는 점유율 자체가 70%를 조금 넘는데 그만큼 지금은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치과가 8월 2일부터 이제 법적인 규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네트워크 치과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일단 임플란트였죠. 그렇게 임플란트 가격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반 그냥 치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할인율 자체가 적게 되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마진 차익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기업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종목 흐름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신변 대표님 들려주시죠. 네, 우선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 대해서 외국인이 약 85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아차 역시나 69억 원, 현대해상에 대해서 65억 원, 그리고 S오일에 대해서 45억 원, 한국전력에 대해서 4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종목별로 있어서는 역시나 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어서는 좀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280억 원 매수,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120억 원, NC소프트에 대해서 88억 원, 그리고 NHN에 75억 원, 삼성화재에 대해서 68억 원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의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25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LG화학 역시나 190억 원, 호남석유에 대해서도 160억 원, KB금융에 대해서도 150억 원,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13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어제장 낙폭 컸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컸던 종목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 있어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차 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440억 원 매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80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고, 신한지주에 대해서 120억 원, NC소프트에서도 110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은 전차군단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적죠. 이 100억 원대도 안 되는 규모를 매수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쪽 흐름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요? 네,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다음이라든지 SM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 그리고 SM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군 눈에 띄는데, 일단 기관의 지금 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바이오 제약 업종이 3개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조금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안에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SM이라든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방어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작용을 하면서 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자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하림 그리고 안랩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다음 셀트리온, 원익 IPS, 비추로 시스템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7%까지 이제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약간은 눌림목 상태에서 이격도 자체가 좀 좁혀진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신경 대표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종목이죠. 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 출발이 돼서 물론 이제 상승률을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세계 최초로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이제 허가받은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얀센이라는 그 회사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에 대한 복제약,
램시마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판화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좀 변동폭이 좀 컸던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뭐 품질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성이 좀 입증된 그러한 복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합성 의약품 복제약인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 부분과는 상당히 좀 약간의 좀 차별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제네릭 부분은 사실 화학 구조만 알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약이죠. 지난 5월 달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어떤 물질 특허가 이제 끝나면서 국내 한 30여 개의 제약사에서 복제약이 좀 쏟아져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됐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러한 그 항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제 그런 항원에 이제 결합하는 단백질인 그 항체를 유전자 재조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약과 상당히 좀 품질이라든가 또 임상 시험에서 어떤 동등성을 또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항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또 허가가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 다국적 제약사보다 좀 한 발 앞서 나간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점 같은 경우가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좀 그 가격적인 부분도 좀 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한 100mg당 주사 보험 약가가 한 55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램시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70% 정도, 가격이 한 7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좀 경제적인 혜택을 좀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제 레미케이드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 5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이 부분이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9개국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2월 달에 유럽 허가기관 EMA에 지금 제품 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된다면 내년 초 정도에 이제 허가가 가능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허가가 된다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등 EU 회원국의 27개국의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레미케이드의 어떤 시장이 한 5조 원 이상 규모에서 한 절반 정도만 잠식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우리 셀트리온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이 한 2, 3조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주가에 좀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좀 상승이 좀 반납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좀 부분을 봐도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단기적인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추격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오늘 이후에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타날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에 가담하실 때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간 지금 35,5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더 눌릴 때 29,500원에서 35,500원 사이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수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상승 부분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고 다시 원위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좀 약간의 좀 박스의 흐름을 보여줬던 그러한 구간에서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던 34,0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출가는 2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에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상승에 대한 지속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 홀딩이 가능하고 신규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자리여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접근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어떤 성장 부분, 3분기경에 이제 iTunes 서비스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원 유통에 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요. 2014년도부터 1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최저 음원 다운로드 가격 이런 부분도 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사업 구조상의 그런 수익성 개선 부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에서의 그런 소속 가수들의 어떤 콘서트라든가 음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SM, CNC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도 주가의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엇보다도 주가 상승에 좀 직접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고요. 그 부분은 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실 때는 전일 종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49,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거나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20조 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2, 3세의 기업 설립 자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담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후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 내 산업 업무 용지를 중소규모로 분할해 매각합니다. 이른바 박원순식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법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은행이 학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이자를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학력 대출자에게만 특혜를 준 셈인데요. 대출도 학력에 따라 혜택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예,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거나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조 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관행이 도를 넘었고 고금리 대출인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등으로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성 카드 자산 규모가 10조 6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가산금리를 인적으로 조정하거나 연체 정보를 과도하게 반영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리를 책정,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일부 은행은 개인의 신용평가 평점을 부과할 때 학력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2008년 9월, 이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업 부분에서 16조 6천억 원의 이자 이익을, 가계 부분에서 3조 8천억 원의 이자 이익을 더 챙겼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은행 이자 수익의 9.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감사원은 카드 돌려막기로 많이 사용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전체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 6조 1천억 원 중 카드 이용 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해 부실 위험이 큰 리볼빙 자산이 2조 원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인 위험감리의 필요성을 통보했습니다. 네, 은행 대출금리 못지않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입니다. 그만큼 내부 거래로 인한 수익 나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고요. 예,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2, 3세의 기업 설립 자체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 총수의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은 일가 몰아주기가 가능한 회사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 25일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문구가 삽입돼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계열사 분리와 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2015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고 하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담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정하는 배출 허용량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1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목표 배출량의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됩니다. 2차 계획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97%, 3차 계획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은 90% 이내에서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가 이정 단위로 분할해 매각된다고 합니다. 바로 박원순식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마곡지구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서울시가 강서지구 마곡지구 내 산업 업무 용지를 중소규모로 분할해 매각합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LG그룹이 연구개발센터 조성을 위해 통매입을 요청했던 땅으로 중소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방침을 계획에 반영한 셈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종속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규모 위주로 계획된 190만 제곱미터의 제2지구 중 LG그룹 코오롱 컨소시엄 배정된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필지당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지구 내 매각 필지는 101필지에서 207필지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필지란 면적은 평균 7,241제곱미터에서 3,500제곱미터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